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건 유세 현장 소식과 미얀마 군경이 연일 시위대와 소수 민족들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일삼으며 내전 발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른다 시간에선 토요아이드, 뉴스리뷰,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월 25일 자정을 기해 4월 7일 보궐선거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에 있을 대선 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이기 때문에 여야가 사활을 건 모습인데요.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의 첫 주말,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3월 27일 오후 6시 토요와이드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열띤 주말 유세 현장 모습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연선 후보는 중랑구 면목역 집중 유세로 주말 일정을 시작했는데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박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세에서 박 후보는 서울주택토지공사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아이들 밥그릇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을 차별하고 부잣집과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내곡동 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쓰레기라며 4월 7일 분리수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묻지마 흑색 선전으로 모자랐는지 역대급 막말이 등장했다며 우리 편이 아니면 쓰레기라고 여기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월 27일 서울 강북권 4개 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진구 아차산 등산로와 성동구 서울숲,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에서 시민들과 만났는데 서울숲 유세에서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도 못 만들고 주택 가격까지 올려놓았다며 천추의 남을 대역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3월 29일 뉴스리뷰에서는 여야의 표심 잡기 경쟁이 심해진 상황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공략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흑색 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투표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폐색이 짙어진 민주당의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우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도 공방은 여전했는데 민주당 박연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하는 후보라고 직격했고 토론회 준비를 위해 유세 일정을 잡지 않은 오세훈 후보를 대신해 여의도 증권가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후보자의 정책들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내용이고 후보자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로감이 느껴지는데요. 서울과 부산시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부동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3월 27일 오후 토요아이드에서 새로운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인터뷰한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시민들의 의지에 비해 선거 의제가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이 정치권에서 놓치고 있는 시민 의제를 부각시키고 시민들의 의제들을 반영하여 선거 의제가 보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언론이 적극적으로 의제들을 제시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9일 뉴스워치에서는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된 부동산 부패 근절 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으로 민낯이 드러난 부동산 부패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의 시작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투기 형태를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휘고하를 막론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넓어지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또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서 범법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회의 결과를 전했는데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는 일벌백계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국 단위로 넓혀 색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700명 정도 수준인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수사를 위한 인력만 2,000명 수준으로 확충해 대대적 색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워치는 이어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에서 20%포인트 인상키로 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공익사업의 대상인 땅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던 것을 폐지하고 이미 보유한 토지에 대한 인정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토지가 포함되는 비주택 담보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꼭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취득 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지고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신고센터에서 부동산 투기 제보를 접수하는데 최대 10억까지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일에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만 남기고 팔아버린 세종시 공무원들 특별 공급 등 공직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온 부동산 투기 소식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관련 정책들을 손보느라 분주한 모습이지만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보도에 머물지 말고 과연 부동산 부패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인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3월 29일 뉴스워치에서는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전국적으로 최악의 공기질을 보이고 있는 황사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자는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의 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하면 내륙 지방은 8에서 10배,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20배가량이 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11년 만에 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지난 3월 15일 황사 때는 가시거리가 확 튀었던 것과 달리 29일 황사의 경우 가시거리가 좋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입자가 큰 황사의 경우는 가시거리도 트이고 파란 하늘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들어오면 같은 부피라도 보다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지면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
날도 어둡고 가시거리도 짧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올해 상사가 심했던 이유에 대해선 중국 쪽에서 비구름들이 지나가면서 사막지대에 굉장히 많은 모래먼지를 상공으로 떠오르게 했는데 마침 서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이 모래먼지가 한반도로 들어왔고 다시 이 모래먼지가 하강 기류를 만나면서 한반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지난 5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면 3월보다 4월과 5월에 황사가 한반도에 더 많이 들어왔다며 올해도 4월과 5월에 더 많은 황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KF80 이상을, 초미세먼지까지 있을 때는 KF94를 착용해야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상청과 환경청의 예보를 참고하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 환기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악의 황사와 미세먼지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연합뉴스TV도 여느 때보다 공기질에 대한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상 전문 기자로부터 황사의 원인, 상황,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운 이유, 시청자들의 주의사항 등 전문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황사나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혜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2월 26일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이날 65세 미만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실시됐고 2월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실시됐다고 합니다. 오명돈 중앙예방접종센터장은 콜드체인, 즉 저온 유통체계 유지를 위해 5번 이상 예행 연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3월 26일 0시 기준 5,200만 명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1.48%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두통이나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심했다는 접종 후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 반응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 많이 나왔다는데요. 접종자 18,000명 중 32.8%가 근육통, 피로감 등 이상 반응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접종 전 해열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백신 접종 후 발열 시에는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에서 응급실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 한 달간 접종 후 사망했다는 의심 사례 17건을 검토한 결과 14건은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백신과 사망의 선후 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뒤이어 한국만 화이자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늘린다는 건데요. 유럽의약품청 최초 권고가 화이자 백신 한 병당 5명 접종인데 백신 한 병당 6명 접종을 권고한 것은 한국뿐이라는 가짜 정보도 생겼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다르게 생리 식염수를 넣어 희석해 만든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 양을 늘리기 위해 물을 탄다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했는데요. 원액 0.45cc에 생리 식염수 1.88cc를 넣으면 2.25cc 화이자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단순 계산으로 7명을 접종하고도 남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주사기에 남는 손실분을 감안하면 6명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고 이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랍니다.
방송에서는 이런 손실분을 최소화하는 특수주사기와 일반 주사기의 잔여량을 비교했는데요. 일반 주사기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보다 잔여량이 10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7명까지도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좋은 백신이라는 가짜 정보였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의 접종이 유보되면서 고령층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국은 오히려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화이자 백신보다 더 많이 접종했으나 효과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4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접종한 데이터를 봤을 때 고연령층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효과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WHO와 유럽의약품청에서 백신의 혈전 생성 우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는데요. 결론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누적된 접종 데이터와 전문 집단의 권고를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합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2분기 접종을 앞둔 상황인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해 2분기에 1,200만 명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67%만이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다는데요. 대부분 이상 반응과 효과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부터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도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최대 600명 규모로 접종을 실행할 예정이고 7월까지 전국 254개소의 센터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접종자 수가 10배 이상 늘어나고 접종 관련 기관들도 많아져 표준화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 교수가 백신 접종의 경증 반응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의 피해보다 명백히 작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유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박혜진 학생은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를 방송에서 하나씩 바로잡아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최소 잔여형 주사기와 일반 주사기의 잔여량을 직접 비교해준 부분에서 둘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혜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나서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대책이 그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당정청이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당정청이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종합 대책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도 좀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온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되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YTN, 데일리안, 이투데이 등 중앙 언론과 각 경제지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또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이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서 소속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또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부동산 부패 여지의 원천적인 봉쇄 방안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를 해서 최초 임명 이후에 재산 변동 사항과 또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 기구로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했고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 또 파이낸셜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은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개혁 의지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부동산 적폐를 반드시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진정성의 표현으로 평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것들을 포함한 부동산 부패 근절 법안들 사실 국회에 묵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부동산 부패 방지 법안들에 대해서 실제 여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 등록 제도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를 하고 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이해 충돌 방지라는 것은 이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이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당초 이 김영란법의 하나의 핵심 조항이었는데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 내용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 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법 등의 이 부패 방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MBC 또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LH 직원 투기 사태로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 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 부패 불공정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 정치권,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지난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남 탓도 이쯤 되면 병이다라고 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에 소극적인 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네. 앞서 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직무대행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와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천일보, 뉴스토마토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책임 공방을 멈추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3월 국회 처리도 무산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야권의 이 4개 비교섭단체가 거대 양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빠른 처리와 함께 법안에 부진정 소급 조항을 넣어서 LH 사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 소급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잉 입법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언론이 조명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고 혹시 문제점도 있다면 같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등 여러 언론에서는 이 부당이득 몰수 소급 추진을 두고 선거용 과잉 대응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일보에 재산 등록의 몰수 소급까지 선거용 과잉 대응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 LH 사태 수습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면서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이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과잉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진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장 이 재산 등록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150만 명을 웃돌고요. 또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 합치면 무려 600만여 명의 재산 변동을 정부가 관리해야 할 판이라면서 네.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전 공직자 재산 등록 소급 몰수 선거용 전시입법 아닌가라는 사설에서는 LH 직원의 이 투기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겠지만 소급 몰수의 이 무차별 확대 역시 국민 감정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내놓은 LH 사태 방지 대책 대부분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죄와 또 투기 범죄 차단 목적보다는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해서 유권자의 분노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몰수, 추징 등 무리한 법 재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서는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민심을 달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엔 지지율이 낮아서 레임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를 의식한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투기 근절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우리 언론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국민적으로 스트레스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요. 투기로 인해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국민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확실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언론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거의 정부 대책을 그대로 단순 보도하거나 상황 설명에 급급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죠.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부동산은 재산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투명한 효과가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기획 기사 등을 보도를 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식 확대를 만들고요. 네.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보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과잉하지 않으면서 팩트만을 보도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